이야기는 호텐시아 왕국의 신성시대라 불리는 시대에 시작됩니다. 수년 동안 왕국은 비옥한 농토를 노리는 다른 나라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공격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카멜레온과 올리버 공국과 동맹을 맺어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성시대의 새벽에 카멜레온 전사들은 갑자기 그들을 배신하고 호텐시아에 대규모 공격을 가했습니다. 성 안에서는 왕이 거대한 늑대 짐승으로 변신하는 한 남자의 맹렬한 공격을 받고 있고, 성 밖에서는 카멜레온 왕국의 병사들이 성의 방어선을 공격합니다. 카멜레온 왕국의 병사들이 성의 방어 시설을 공격합니다. 카멜레온 전사들의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궁궐 안에 한 기사가 거대한 늑대 짐승과 맞서 싸우는 동안 공주는 두려움에 떨며 지켜봅니다. 갑자기 페르난도 알베르트라는 호르텐시아 기사단원이 몇몇 카멜레온 전사들에게 두 왕국이 동맹이라는 것을 설명하며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공격하며 더 이상 호르텐시아인들과 형제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 페르난도는 어쩔 수 없이 맞서 싸워 병사들을 죽입니다. 바로 그때 날아다니는 생명체가 그에게 다가와 왕이 공격받았다. 페르난도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 생물을 쫓아 궁전으로 달려갔다. 한편 호르텐시아 기사단장 모리스와 아데라이트 기사는 카멜레온의 갑작스러운 공격의 이유가 왕과 루지스 공작 간의 협상 결렬 때문일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들의 대화는 페르난도가 그들에게 외치며 루지스 공작이 반란을 일으켰고 왕과 공주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알리면서 중단되었다. 위험에 처해 있다. 그가 도움을 요청하자마자 그들의 주위에 마법진이 나타나고 케르베로스와 해골 기사 같은 불길한 괴물들이 나타났다. 그들에게서 아데라이트는 페르난도와 모리스에게 왕을 구하러 가라고 하고 자신은 짐승을 상대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두고 떠납니다. 그녀 혼자 남겨두고. 하지만 그들이 궁전에 도착하니 왕은 바닥에 생명이 없는 채 누워있고 마리엘 공주는 그의 곁에서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석을 보니 전에 짐승과 싸웠던 기사 레온이 심하게 다친 채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숨결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그는 죽어가는 숨으로 그들에게 공주를 데리고 가서 짐승을 막으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늑대 짐승이 다시 나타나 모리스의 얼굴을 사납게 핥히었습니다. 오른쪽 눈을 뽑고 그러고는 공주를 공격하려 하지만 페르난도가 가로막고 검으로 짐승과 싸웁니다. 검으로 두 사람이 싸우는 동안 짐승은 페르난도의 어깨를 물고 물러섭니다. 그리고 물러섭니다. 짐승을 죽이겠다고 맹세하며 페르난도는 남은 모든 힘을 짜내 검을 들고 돌진합니다. 그날 밤 멋진 눈가리개를 한 모리스는 페르난도의 아이들과 조카 알프레드, 그리고 함께 사는 논노리아라는 소녀를 만나러 갑니다. 알프레드는 모리스가 눈가리개를 하고 온 것을 보고 나쁜 소식을 가지고 왔음을 직감합니다. 아버지의 검. 그는 아버지가 언제 돌아오는지 묻지만 모리스는 사과하며 그에게 건네준다. 검을. 소녀는 검을 받아들고 절망에 잠겨 흐느껴 운다. 그가 구해준 마리오스라는 소년이 뒤에서 말을 타고 지켜본다. 누가 공작의 동백꽃 군대의 침략 이후 왕은 묻히고 공주 마리엘은 실종되었다. 그녀의 남동생인 샬롯 왕자가 왕위에 오른다. 얼마 후 모리스는 알프레드에게 그의 아버지가 공주를 지키기 위해 거대한 늑대인간과 마지막 숨결까지 용감하게 싸웠다고 말한다. 알프레드는 자랑스럽게 아버지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그가 죽었다고 선언한다. 영웅. 그러고는 모리스에게 이제 자기가 나서서 엘버트를 다스릴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한 약속. 언젠가 아버지처럼 위대한 기사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싶어서 그는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삼촌에게 스승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기술과 검술. 모리스는 알프레드를 훈련시키는 데 동의하고 자신을 이름으로 부르라고 합니다. 또한 알프레드에게 곧 그가 알베르트 영지의 새로운 영주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알버트. 알프레드는 삼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무슨 뜻인지 묻고 모리스는 왕실 기사단을 사임하고 알버트에 정착할 계획이라고 설명합니다. 알프레드는 그 소식에 기뻐하며 모리스에게 감사하지만 난노리아가 방으로 뛰어들어 마리우스를 찾을 수 없다고 알립니다. 어디에도 반란 중에 집과 가족을 잃은 마리우스는 슬픔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모리스는 그가
다시 혼자 있으려고 도망쳤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지 않습니다. 얼마 후 알프레드는 무덤가에 앉아있는 마리우스를 발견합니다. 그는 소년에게 자신도 가족을 잃었다고 말하며 저 무덤이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묻힌 곳이며 아버지도 곧 거기에 묻힐 것이라고 말한다. 곧 거기에 묻힐 것이라고 말한다. 알프레드는 마리우스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기사도 정신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공주와 호르텐시아 왕국 전체를 지켰다고 말한다. 슬픈 이야기를 듣던 마리우스는 눈물을 터뜨리지만 알프레드는 그를 위로하고 아직 희망이 있다고 확신시켜준다. 그는 아무리 힘든 삶이라도 계속 살아가라고 격려한다. 마리우스는 격려의 말에 기분이 좋아지고 알프레드에게 더 이상 울고 싶지 않고 강해지고 싶다고 말한다. 다음 4년 동안 알프레드와 마리우스는 모리스 밑에서 기사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습니다. 기사가 되기 위해서요. 어느 날 알프레드는 부대를 이끌고 숲을 지나 동맹군과 합류하여 얼프고지 전선에서 카멜레온 군단 소규모 부대를 제압하는 작전을 수행합니다. 카멜레온 군단 소규모 부대를 제압하는 작전이었죠. 알프레드와 그의 충직한 무사 마리우스가 참전하는 첫 전투였기에 모리스는 그들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고 서로를 챙기라고 당부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합류 지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동맹군이 전멸당했고 주력 부대가 완전히 괴멸당한 것입니다. 완전히 괴멸되었죠. 갑자기 화살비가 쏟아지고 그들은 그것이 로이 바칼라트가 이끄는 주홍색 부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카멜레온 궁수 정예부대가 또 다른 공격을 퍼붓자 알프레드와 마리우스는 그들과 싸우기 위해 전진합니다. 그들은 하나하나씩 전사들을 처치하고 공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후퇴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로이가 나타나 화살로 그들을 죽입니다. 그는 알프레드가 약하다고 조롱하기 시작하고 마리우스가 그를 공격하지만 금세 제압당합니다. 그러자 알프레드는 친구를 구하려 하지만 같은 운명을 맞이합니다. 로이가 마무리하려는 순간 모리스가 도끼를 던져 맞고 위압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위대한 기사가 돌격하는 것을 본 로이는 어쩔 수 없이 부하들과 함께 후퇴합니다. 후퇴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모리스는 함부로 건드릴 상대가 아니니까요. 로이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당한 후 알프레드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묘를 찾아가 아버지가 기사로서 백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기사는 백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후에 마리우스는 의식을 회복하고 묘소에 있는 알프레드를 찾아갑니다. 그는 낙담한 친구를 격려하며 더 나아질 거라고 확신시켜줍니다. 함께 강해질 때까지 곁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며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모리스는 마리엘 공주에게 칼을 건네주며 머리를 자르라고 말합니다. 반란의 결과로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외모를 바꿔야 합니다.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리스는 또한 새로운 신분에 맞춰 새로운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에 맞는 새로운 이름을 수년 동안 마가니아라고 불리는 환상적인 떠다니는 낙원이 어떤 소원이든 이뤄준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전해 내려오는 신화 속 괴물들의 떠다니는 성체에 대한 오랜 전설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죠. 하지만 반란 이후 이 신화 속 짐승들이 온 왕국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호텐시아 왕국을 유린하며 사람들은 마침내 그것들이 실존한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만호자에서 왔다고 믿게 되었죠. 만호자에서 괴물 순찰 중 알프레드와 모리스는 갑자기 알베르트에 나타난 엄청난 수의 고블린들을 죽이러 숲으로 들어갑니다. 괴물들을 처리한 후 모리스는 알프레드가 직접 나서서 처리한 것을 칭찬하며 정교 기사들을 보내지 않은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알프레드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곧 다시 카멜리아와 전쟁을 치르게 될 거예요. 게다가 그는 더 강해지고 로이 바칼라트와 그의 주홍색 부대와의 불가피한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로이 바칼라트와 그의 주홍색 부대와의 불가피한 충돌에 대비해야 합니다. 모리스는 그에게 동의하고 평소처럼 몬스터 순찰에 알프레드를 따라가지 않은 충실한 무사 마리우스에 대해 알게 되자 그에 대해 묻습니다. 알프레드는 그가 마리우스를 다른 중요한 임무로 보냈다고 모리스에게 알립니다. 하지만 사실 알프레드는 마리우스를 넌 노리아의 심부름에 동행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마리우스를 알프레드의 부모님 묘소로 데려가는데 그녀는 심부름을 갈 때마다 기도를 하러 그곳을 방문합니다. 기도를 드리러 갑니다. 넌 노리아는 페르난도가 그녀의 모든 것을 잃은 후 가정부로 받아들였던 것을 회상합니다. 4년 전 가족.
그녀는 알프레드의 누나 버와 얼마나 가까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함께 책을 읽었는지 기억해요. 함께 책을 읽곤 했죠. 불행히도 버는 타고 있던 마차가 산사태에 비극적으로 휘말리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산사태의 말이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도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논노리아는 알프레드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어요. 그래서 집안일을 모두 도맡아 하면서 그가 저택 주변의 공허함을 너무 많이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저택의 공허함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코니와 도리스라는 두 아이를 만나게 돼요. 코니가 논노리아에게 알프레드 경이 트론 동굴의 괴물을 언제 죽일 건지 묻습니다. 동굴에 마리우스는 그 짐승을 잘 모르고 논노리아는 그 괴물이 만옥엔 전설의 괴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 괴물이 동굴에 사는 모습을 바꾸는 괴물이라고 덧붙입니다. 동굴에 코니는 그 괴물에 매우 흥미를 느끼지만 그의 누나 도리스는 그 전설을 믿지 않고 지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코니는 동의하지 않고 도리스는 그에게 직접 동굴에 가보라고 말합니다. 알프레드와 모리스가 나타나면서 그들의 언쟁은 중단됩니다. 알프레드는 코니에게 괴물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며 절대 혼자 동굴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꼬마는 그 괴물이 모습을 바꾸는 것을 보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바꾸는 걸 보고 싶다고 합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알프레드는 회의를 열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동굴을 조사하는 것을 고려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동굴을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모리스는 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알프레드는 누비아의 반란 이후로 전설 속의 존재들이 호르텐시아 왕국 전역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를 상기시켜줍니다. 트론 동굴 괴물이 실제로 존재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모리스는 알프레드에게 동의하고 그를 따르기로 합니다. 그를 따라가기로 합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에 숲을 지나는데 마리우스는 특히 겁에 질렸다. 알프레드는 어두운 방에 있는 5살 아이처럼 떨리는 그를 보고 괜찮냐고 묻자 자신이 늑대를 무서워한다고 설명한다. 알프레드는 어떤 짐승이든 이겨낼 거라고 안심시키지만 마리우스는 페르난도가 늑대인간에게 죽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프레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마리우스에게도 용감하라고 격려한다. 곧 그들은 동굴에 도착하여 조사를 시작하고 만나는 모든 괴물들을 처치한다. 한편 저택에서는 논노리아가 도리스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고 있다. 코니가 동굴에 갔다는 사실을 밝히는 코니의 어머니는 동생에게 괴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괴물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요. 처음에 그녀는 알프레드와 모리스가 동굴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곳이 미궁과 같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즉, 코니가 길을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린 소년을 구하기로 결심한 논노리아는 가방에 있는 편리한 도구들을 챙겨 동굴로 서둘러 갑니다. 한편 동굴 안에서 알프레드와 모리스는 찾던 괴물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기로 합니다. 동굴의 다른 곳에서 논노리아는 불이 꺼진 후 길을 잃은 코니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그를 데리고 동굴을 나가려 하지만 자신도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길을 잃었어요. 이제 둘 다 구출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고블린 무리가 나타나 그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곧 괴물들에게 몰리고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논노리아는 알프레드를 믿고 그가 자신들을 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알프레드가 자신들을 구해줄 거라고 확신했어요. 역시나 알프레드가 모리스와 마리우스와 함께 나타나 모든 고블린을 처치합니다. 모든 고블린을 죽였어요. 갑자기 동굴 깊숙한 곳에서 신비로운 푸른 빛이 뿜어져 나오자 알프레드는 그곳으로 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확인해봐. 마리우스는 고집스럽게 그를 따라가고 그들이 빛의 근원에 도착했을 때 알프레드는 그것이 트론 동굴의 샘이 달빛을 반사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는다. 달빛을 위협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기로 결정하지만 갑자기 거대한 늑대인간이 그들을 공격한다. 늑대인간을 보고 마리우스의 피테스트가 발동되어 물에 빠지고 반란의 밤의 트라우마를 기억해낸다. 반전이 있다. 마리우스는 변장을 위해 새로운 신분을 취한 마리엘 공주였다. 반란의 밤, 늑대인간이 왕과 페르난도를 죽인 후 모리스는 공주를 데리고 늙은 발타사르의 도움을 받아 성에서 도망쳐 교황과 왕실을 꼭두각시로 만들려 했던 다른 자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오빠인 샬롯 왕자는 이미 상속자였기에 교황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늙은이는 왕자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주는 현명하게도 때가 될 때까지 숨어 지냈습니다.
도망친 후 모리스는 그녀를 알베르트에게 데려가 그녀의 신분과 이름을 마리우스로 바꾸도록 도왔습니다. 도망친 후 모리스는 그녀를 알베르트에게 데려다 주고 신분과 이름을 마리우스로 바꾸도록 도왔습니다. 알프레드가 마리우스를 물 밖으로 끌어낸 후 마리우스는 마침내 깨어납니다. 죽은 괴물을 본 후 마리우스는 그것이 늑대인간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큰 공포의 모습을 한 트론 동굴 괴물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그 후 집으로 돌아와 코니가 가족과 재회하도록 도와줍니다. 어느 날 데플로트 다누아라는 전직 현상금 사냥꾼이 2명의 경비병에게 숲속을 걷다가 맞닥뜨립니다. 그들은 그를 여러 죄목으로 고발하고 체포하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며 연막탄을 이용해 도망칩니다. 병사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후 그는 종이를 보고는 충격을 받는데 자신을 잡는 데 대한 현상금이 고작 5개에 금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듀크 루기스의 봉기 이후 발대 헤브론 교황이 샬럿 공주의 후견인이자 조언자가 되면서 왕국 전체가 교회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왕실 기사단은 교회 기사단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알프레드와 모리스는 교회 기사단장의 소환을 받고 수도로 향합니다. 도시를 지나가는 길에 그들은 사람들이 반란과 난동을 부린 괴물들로 인한 황폐함에서 회복하기 시작했음을 알아챕니다. 모리스는 알프레드가 무슨 걱정을 하는지 눈치채고 그에게 물어봅니다. 그는 마리우스가 걱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수도로 떠나기 전에 마리우스에게 말했지만 그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정에 반대했습니다. 알프레드를 체포하려는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프레드는 그가 알베르트 영주가 되기 전에 기사였고 그러므로 왕실 기사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일깨워줍니다. 곧 알프레드와 모리스는 대장의 사무실에 도착하고 기다리는 동안 알프레드는 모리스에게 대장과의 관계에 대해 묻습니다. 바로 그때 요르그라는 이름의 대장이 방에 들어와 그들을 맞이합니다. 전설적인 페르난도의 아들을 드디어 만나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표현합니다. 하지만 모리스가 즐거운 인사를 가로채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그들을 소환한 이유를 설명하며 2년 전 페달레 마을에서 발생한 피부병 전염병에 대한 비밀 수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들은 변장 수사를 통해 피부병 전염병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 전염병은 사람들을 돌로 변하게 만들었고 온갖 땅에서 의사들을 모았지만 치료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교회는 페달레 마을을 격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땅에 의사들을 모았지만 치료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정교회는 페달레 마을을 격리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페달레 마을을 말입니다. 그들이 조사하는 이유는 마을에서 시체처럼 걸어 다니는 괴물들이 목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괴물들은 걷는 시체처럼 생겼습니다. 이 괴물들은 마가니아 전설과 관련이 있으므로 요르그는 알프레드와 모리스에게 그 문제를 조사하여 호르텐시아에서 목격된 것이 페달레 마을과도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알프레드는 임무를 이해하지만 왜 요르그가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처리하도록 보내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젊은 영주를 노려봅니다. 모리스는 약간의 긴장감을 감지하고 재빨리 임무를 수락하고 요르그에게 그들이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페달레 마을로 향하는 여정에 오른 마리우스는 불편함을 드러냅니다. 그는 이번 임무 전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정교회가 마을을 희생시켰다고 설명합니다. 페달레 마을을 말입니다. 그러고는 알프레드에게 호르텐시아 왕국 전체를 파괴하려는 저주를 내렸다고 전해지는 마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전체 왕국을 말입니다. 역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는 마을을 봉쇄하여 인근 지역과 차단했습니다. 봉쇄했습니다. 사람들이 역병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자 교회는 마녀를 처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도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야기 후 마리우스는 알프레드에게 교회가 그 이야기를 지어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의 공포를 이용해 마음대로 왕국을 지배하려는 거죠. 그렇게 말입니다. 알프레드는 마리우스가 정교회를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그런 비난은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곧 세 사람은 마을 입구에 도착해서 울타리가 부서진 것을 발견합니다. 부서져 있었습니다. 알프레드는 누군가 들어왔을 거라고 추측하지만 모리스는 그저 좀비들의 소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우스는 즉시 무서워하며 레퀴엠 꽃을 꺼냅니다.
식물을 본 알프레드는 누나 베르가 노리아가 아닌 사람들에게 죽은 자들을 막는다는 전설의 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주문을 제대로 외우면 말이죠. 모리스는 그 의식이 마가니아 전승에 나오는 죽은 자들의 영혼을 달래는 통과이래라고 덧붙입니다. 마가니아 전승에 따르면 말이죠. 갑자기 마을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그들의 주의가 쏠립니다. 그들은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가고 좀비들에게 둘러싸인 무리를 발견합니다. 마리우스는 레퀴엠 꽃 주문을 사용하여 깨어난 시체들을 막으려 하지만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리스와 알프레드는 재빨리 모든 좀비들을 죽입니다. 그 후 그들은 드 플롯에게 접근하고 그가 그들이 정교회에서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을 공격하려 한다. 알프레드는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는 동시에 그들이 단지 괴물을 조사하기 위해 왔을 뿐이라고 재빨리 말한다. 알프레드는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며 그들은 단지 괴물을 조사하기 위해 왔을 뿐이라고 재빨리 설명한다. 조사하러 왔다고. 이 말을 들은 드 플롯은 그들의 길을 막지 말라고 경고하며 떠난다. 페달 마을을 수색해 보았지만 주민들의 시체나 무덤조차 찾지 못하자 마리우스는 사람들이 좀비로 변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한다. 주민들의 시체도 무덤도 찾을 수 없자 마리우스는 사람들이 좀비로 변했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걸어 다니는 시체로 변했을 거라고. 그들은 무덤가에서 기도하는 드 플롯을 만나고 그가 그 마을 출신이었고 아마도 마지막 생존자일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그 마을 출신이며 아마도 마지막 생존자일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리스는 반란의 밤, 몬스터들이 호텐시아에 처음 나타났던 첫날 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법진을 통해 땅에서 나타났고 그들이 전에 본 적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마법진을 통해 땅에서 나타났고 그들이 전에 본 적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전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이 언데드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몬스터들은 다른 세계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드 플롯에게 역병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묻자 그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마을에서 도망쳤고 마을 사람들을 애도하기 위해 돌아왔다고 밝힙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마을에서 도망쳤고 마을 사람들을 애도하기 위해 돌아왔다고 밝힙니다. 그러자 마리우스는 드 플롯에게 그를 도와 마을 사람들을 애도할 수 있도록 마을을 안내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를 도와 그의 백성을 애도할 수 있도록. 그 후 그는 그들을 교회로 데려가고 그곳에서 그들은 신부의 일기를 찾습니다. 드 플롯은 재빨리 책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들이 봉쇄된 후 교회가 그 역병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여기고 그들을 운명에 맡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날이 지나면서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돌로 변했고 신부가 페달레 마을의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드 플롯이 일기의 끝에 도달했을 때 그는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는 왜 자신의 아버지이자 신부였던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었는지 의아해하며 궁금해하며 세 사람은 그가 신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고 그는 마음을 엽니다. 그가 왜 도망쳤는지 무덤가로 돌아와서 드 플롯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자신을 신부로 만들기를 원했지만 자신은 원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항상 아버지와 다투었고 마침내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마을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3명의 교회 기사들이 나타나 교회의 명령을 어기고 페달레 마을에 들어온 것을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길을 찾기 위해 마을을 떠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3명의 성직 기사가 나타나 그들을 질책하며 교회의 명령을 어기고 페달레 마을에 들어온 것을 비난합니다. 격분한 드 플롯은 그들이 마을에 저지른 일에 대해 그들을 모욕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신성 모독이라고 말하며 마녀의 저주가 억제되었으니 이제 마을을 불태우러 왔다고 밝힙니다. 마녀의 저주가 억눌린 지금 그들이 드 플롯을 공격하려 하자 알프레드가 개입하여 그들에게 자신은 단지 자신의 백성을 애도하러 왔을 뿐이라고 알립니다. 하지만 기사들은 그의 개입을 교회에 대한 죄로 봅니다. 싸움이 시작되려는 찰나 거대한 언데드 혼종 괴물이 나타나 모두를 공격합니다. 양측은 공통의 적과 싸우게 되지만 곧 괴물이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자신들의 공격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리우스는 다른 불멸의 꽃들 사이에서 레퀴엠 꽃을 찾기 시작하고 마침내 드 플롯이 어머니의 묘비에 놓았던 꽃을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주문을 제대로 외우고 있어요. 마리우스는 꽃의 힘을 이용해 괴물을 약화시켜 알프레드와 드 플롯이 물리칠 수 있게 합니다.
그 후 세 사람은 드플로디 아버지의 묘비를 세우도록 도와줍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에 마리우스는 교회 기사들이 어떻게든 알프레드가 왕실 기사라는 것을 알았고 조르그가 수사가 비밀이라고 말한 후에도 그들에게 알렸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알프레드는 확신하지 못해서 마리우스에게 자신과 모리스가 수도로 돌아가 보고서를 제출할 때 조르그의 진짜 의도를 알아낼 거라고 말합니다. 수도에서 샬럿 국왕은 카멜레온과 데이르한 군대가 이제 호텐시아의 국경 방어를 시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카멜레온 공국이 더 이상 호텐시아의 침략으로부터 방패 역할을 하지 않게 되면서 침략으로부터 호텐시아를 보호하는데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호텐시아에 대해 항상 적대적이었던 데이르한 왕국은 카멜레온과 동맹을 맺고 군대를 합쳐 호텐시아를 공격할 기회를 잡았고 그들의 군대를 합쳐 왕국의 방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발드 에브론 교황은 어린 국왕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묻지만 국왕은 그 일을 교황에게 맡기고 자신이 직접 처리하겠다고 말합니다. 디디에 비아르도르라는 이름의 정예기사 중 한 명은 교회 기사단에서 증원군을 파견하여 국경으로 보내는 것을 제안합니다. 교황께서는 그 제안에 동의하시며 즉시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시 준비하겠다고 하십니다. 저택에서 세 사람은 수도로 여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데플로드도 함께합니다. 짐을 싸는 동안 데플로드는 알프레드에게 요르그가 수상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냐고 묻지만 알프레드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리스는 젊은이들에게 수도에서 말썽을 피우지 말라고 조언하고 데플로드는 그에게 말썽을 피우는 것조차 너무 많은 노력이 들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데플로드는 너무 느긋한 성격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후 논 노리아가 작별 인사를 하고 무사히 다녀오라고 말하는 가운데 그들은 출발합니다. 최근 수도 주변에서 괴물 목격이 잦으니 조심해야 해. 여정 중 알프레드는 마리우스에게 갑자기 그들을 따라 수도로 오게 된 이유를 묻는다. 이번에 말이야. 마리우스는 요르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특히 페달레 마을에서 성직 기사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공격했던 일 이후로는 더욱 그렇다고 대답한다. 마을에서. 말이야. 그는 가만히 앉아서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릴 수 없다며 알프레드를 보호하기 위해 요르크를 만나러 수도로 가는 중이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 수도로 가서 요르크를 만나 알프레드를 보호하려는 거야. 알프레드를. 그때 그들은 가는 길에 끔찍한 것을 발견한다. 상인들은 살해당했지만 물건들은 그대로 남아있어. 그들은 산적이 아닌 괴물의 소행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마차들을 조사하던 중 2명의 생존자를 발견합니다. 두 아이는 쌍둥이처럼 보이며 대아란 왕국 출신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므로 아마 국경 근처를 배회하다가 노예 상인들에게 잡혔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들은 알프레드가 영주가 아이들을 받아줄 거라고 기대하며 바릴라라는 근처 마을로 쌍둥이들을 데려가기로 합니다. 그들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그곳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몹의 공격으로부터 회복되지 못하고 매우 황폐해졌습니다. 데플로드는 한 여자에게 다가가 완벽한 쌀을 보여주려 하면서 영주가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완벽한 쌀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여자는 영주가 마을을 버리고 세금으로 모든 돈을 빼앗아 갔다고 알려줍니다. 그 결과 마을 사람들은 자원을 모아 괴물들이 신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집을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짓자는 생각을 해냈습니다. 괴물들이 그들의 집을 황폐하게 만든 것은 신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우스는 여자에게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려 하지만 사람들에게 희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실망시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서 그 희망을 빼앗는 건 공정하지 않을 거예요. 바릴라 마을에 아이들을 받아들일 여력이 없다는 걸 깨달은 알프레드는 아이들을 데리고 수도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날 밤 그들은 함께 카드 게임을 하고 아이들은 알프레드를 좋아하게 됩니다. 알프레드에게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보며 그는 어릴 적 여동생 버르와 함께 놀고 잠든 버르를 지켜보던 날들을 떠올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든 후 사리아와 엘바라는 두 소녀가 깨어나 임무를 진행하기 전에 알프레드와 조금 더 오래 머물 계획을 세우며 이야기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여정을 계속해서 마침내 수도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베르트랑 사령관을 만나고 알프레드는 그에게 소녀들이 수도의 고아원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고는 자신과 모리스는 요르그에게 보고하고 데플록과 마리우스는 사령관과 함께 가라고 합니다.
요르그에게 보고하러 갑니다. 고아원으로 가는 길에 베르트랑은 데플로스에게 술을 한 잔 사겠다고 제안하고 그는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글쎄, 그가 세련되지 못해서 공짜 술을 마다할 리가 없죠. 공짜 술을 거절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령관과 마리우스, 그리고 데플롯은 쌍둥이들을 곧 잃어버립니다. 한편 알프레드와 모리스는 요르그에게 쌍둥이들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페달레 마을에서 조사 중이던 성직 기사단에 대해서요.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공격을 명령하지 않았다고 맹세합니다. 그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후 알프레드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성직 기사단에게 그들을 추격하라고 명령했는지 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요르그는 격리 정책이 정교회가 자신도 모르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단순한 덮개였다고 밝힙니다. 그는 교회 내에 어떤 식으로든 그의 비밀 조사를 알고 있던 상급자가 있었고 그가 모르는 사이에 성직 기사단에게 공격을 명령했다고 알립니다. 요르그가 혐의자를 밝히려는 순간 큰 폭발음이 들리고 그들은 괴물들이 대성당을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루기스 공작이 누군가에게 자신이 찾는 유물을 찾기 위해 암살자들을 수도로 파견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찾는 유물을 가져오기 위해. 한편 마을 다른 곳에서는 다른 이들이 쌍둥이를 찾지만 찾지 못합니다. 갑자기 그들은 대성당이 공격받고 있음을 알아채고 서둘러 거기로 가서 괴물들과 싸웁니다. 일행은 교회 앞에서 만나 힘을 합쳐 괴물들과 싸웁니다. 하지만 곧 누군가가 괴물들에게 계속 호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모리스는 그 사람이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베르트랑 사령관은 강력한 돌풍을 이용하여 괴물들을 불러들이고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갈 길을 열어줍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선 알프레드는 쌍둥이들이 공격의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합니다. 그들이 공격의 배후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루기스가 유물을 가져오라고 시켰다며 교황에게 그 유물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교황께서 그것을 넘겨주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귀여운 새 친구들은 사실 매우 불친절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불친절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들에게 느꼈던 감정과 상관없이 알프레드는 검을 뽑아들고 그들을 맞겠다고 선언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소녀들은 더 많은 괴물들을 소환하고 알프레드에게 마법 공격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교황은 괴물들을 순식간에 물리치고 그들에게 어둠의 마법은 자신의 성스러운 마법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알립니다. 알프레드와 다른 이들에게 둘러싸인 소녀들은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거대한 진홍색 용이 교회 안으로 날아들어 알프레드와 그의 부하들을 공격합니다. 마가니아 전설에 따르면 진홍색 용은 가장 강력한 짐승이며 소녀들을 구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갑자기 흑기사 디디에가 나타나 용을 공격합니다. 그는 괴물이 반응할 틈도 없이 맹렬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용은 소녀들을 등에 태우고 도망친다. 그리고는 이후 기사 디디에르는 그들을 놓친 것에 대해 교황에게 사과하러 가고 모리스는 그들을 의심스럽게 지켜본다. 그들을 자세히 지켜보던 그는 요르크의 말, 정교회 내에 자신의 동의 없이 교회 기사단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가 있다는 말을 떠올리고 그것이 교황과 기사 디디에르일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안전한 곳으로 소녀들을 데려다 준 후 용은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 여자의 이름은 데르자였고 소녀들은 그녀에게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동시에 그녀에게 감사를 표한다. 유물을 찾지 못했다고 불평하는군요. 그들에게 임무를 맡긴 루기스에게 직접 실패를 보고하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에게서 임무를 받았으니까요. 6년 전 카멜리아 왕국이 호텐시아와 동맹을 맺었을 때 루기스는 카멜리아 국경에서 데이르한 군대의 공격을 받았을 때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전투를 벌였습니다. 데이르한 군대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전장에서 루기스는 적병들을 하나하나 처치하며 수적으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독려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네온과 페르난도가 호텐시아와 올리비의 병사들로 이루어진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갑자기 전장에 나타납니다. 그 뒤에는 호텐시아와 올리비의 병사들의 대규모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전투는 순식간에 끝나고 데이르한 병사들은 손쉽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루기스는 나중에 호르텐시아에 대한 반란에서 그들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 침략은 또한 그날 밤 악명 높은 늑대 인간의 손에 의해 올리비의 공국의 지도자 레온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후 그의 양녀 아데라이드가 왕위를 계승하여
올리비에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교회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올리비에 공국의 자치권은 박탈되었고 데이르한 제국에 병합되었습니다. 호르텐시아 왕국을 영토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데이르한 암살자들과의 만남 이후 세리아와 엘바는 교황과 함께 흑기사 디디에와 다음 조치에 대해 논의합니다. 루기스가 진홍색 용까지 사용할 정도로 더욱 무자비해졌다는 것을 깨달은 교황은 올리비에게 도움을 청하여 카멜리아와의 불가피한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한편 이미 올리비에에 와 있는 마리우스는 아름다운 곳을 감탄하며 바다와 가까워 주민들의 삶이 물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알프레드에게 방해를 받는데 알프레드는 그들이 올리비에에 온 목적이 아니라고 일깨워줍니다. 그들은 올리비에에 온 목적이 관광이 아니라고 알프레드가 지적합니다. 관광. 함께 온 드 플로디 성직 기사단장이 왜 사람 하나만 보내서 편지를 전달하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그들이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던 편지를 말이죠. 마리우스는 요르그가 현재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그에게 이해시키려 합니다. 최근 정교회가 두 개의 파벌로 분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파벌 말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하나가 아니며 이제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온건파, 여전히 교회의 원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급진파, 서디디의 경을 중심으로 한 독재적인 파벌로 그들은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백성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는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전국을 그들이 수도를 떠나기 전에 요르그는 알프레드와 모리스에게 교황께서 최근에 흑기사 디디에를 승진시켰다고 알렸습니다. 곧 온건파들이 압도당할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는 알프레드와 모리스를 올리비에에게 편지를 전달하도록 보냈습니다. 다가올 일에 대비해 그들과 동맹을 맺기를 바라면서 그러자 모리스는 나머지 일당에게 요르그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매우 영향력 있는 올리비에의 영지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필사적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드 플롯은 그들의 심부름에 별로 기뻐하지 않고 올리비에 곁에 아름다운 여인들이 걷는다면 얼마나 더 흥미진진할까 하고 지적합니다. 거리들. 이 말을 들은 알프레드는 그에게 그들이 만날 올리비에의 지도자 아데라이트가 뛰어난 여성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즉시 드 플롯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그녀에 대한 묘사를 요청하기 시작하고 그녀가 예쁜지 궁금해하며 알프레드는 그녀가 최고의 창술가라고 알려져 있다고 설명하지만 드 플롯은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녀의 외모에 더 관심이 있다. 곧 그들은 아데라이트 사령관을 만나고 그녀는 그들에게 인사한다. 알프레드는 그녀를 마리우스에게 소개하지만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드 플롯이 인사를 가로채고 그녀와 농담을 시작한다. 그녀와 뜨겁게 농담을 주고받는다. 아데라이트는 드 플롯이 자신에게 끊임없이 접근하는 동안 불편함을 잘 감추지만 다행히도 모리스가 그 열렬한 추파를 보내는 남자를 옆으로 데려가 그들이 방문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방문 이유를 말입니다. 편지를 건네준 후 아데라이트는 요르크 선장이 확실히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며 그와 온건파를 돕겠다고 동의합니다. 그녀는 그와 온건파를 돕겠다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요르크에게 보낼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안 알프레드가 기다려주기를 부탁합니다. 요르크에게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알프레드가 이유를 묻자 그녀는 며칠 동안 올리비에 남동쪽 토렌트 강에서 수상한 배와 스파이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밝힙니다. 올리비에 남동쪽 토렌트 강에서 수상한 배와 스파이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은행의 보안을 강화했지만 그녀는 계속 경계해야 하므로 강 상황이 적절히 처리될 때까지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습니다. 강 상황이 적절히 처리될 때까지 말입니다. 알프레드의 팀은 메시지를 받고 아데라이트와 함께 글을 남겨둔 채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잠시 동안 밖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먼 길을 온 것에 실망합니다. 하지만 드 플롯은 아데라이트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아니, 아름다운 숙녀 앞에서 세계대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드 플롯이 간식을 가지러 갈 때 마리우스는 모리스에게 아데라이트가 알프레드에게 왜 남으라고 했는지 묻습니다. 모리스는 루비의 반란 당일 밤에 두 사람 모두 아버지를 잃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단지 안부를 묻는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올리비의 성으로 돌아와 아데라이트는 그때 도울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알프레드는 자신도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랬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해한다고 확신시켜줍니다. 만약 그녀의 입장이었다면 말이죠.
레온 공작은 올리비의 영토를 사랑했던 위대한 기사였기에 그의 딸인 아데라이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 그 땅을 지키겠다고 결심합니다. 알프레드는 그녀의 아버지가 얼마나 고귀했는지 언급하고 그녀는 자신도 아버지처럼 위대해지고 싶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창술의 달인으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기억하고 또한 카멜레온들을 구하기 위해 싸우다 모든 것을 포기했던 날을 이야기합니다. 데라아를 위해서였지만 루기스가 그의 유산을 짓밟았습니다. 성 위에서 그들은 갑자기 도시에서 교회 기사들이 여성들을 납치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아래에서 마리우스는 모리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고 모리스는 기사들이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사들은 마녀들을 잡기 위해 디디의 경의 지휘 아래 있지만 아데라이트가 나타나 그들과 맞섭니다. 갑자기 그는 그녀를 반역죄로 고발하고 체포를 요구하는데 그들은 그녀가 실종된 공주 행세를 하기 위해 마녀를 이용할 계획이라고 의심합니다. 반란을 일으켜라. 모리스는 젊은이들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하려 하지만 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알프레드가 칼을 뽑아들고 위험에 처하려는 순간 아데라이드는 항복하고 여자들을 풀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요르크와 온건파와의 연합을 알게 되어서 그들이 꾸민 모든 계획을 막으러 온 것입니다. 갑자기 진홍색룡이 나타나고 그들은 올리비아가 공격받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데라이드는 카멜레온 군대에 맞서 그녀의 군대를 이끌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들은 그녀가 혼란을 이용해 도망치려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올리비아가 쓰러지면 카멜레온 군대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지적한 후 그들에게 디디에가 그녀를 풀어주고 그녀의 군대를 돕겠다고 제안합니다. 급류가 흐르는 강에서 올리비아의 전사들은 로이 바칼라가 이끄는 카멜레온 군대의 공격을 막고 있습니다. 로이 바칼라가 이끌고 있습니다. 아데라이드는 로이와 맞서 격렬한 전투를 벌이는데 그녀는 누가스를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녀는 누가스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로이가 그녀를 제압하고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알프레드가 공격을 막습니다. 아데라이드는 로이와의 싸움은 자신이 직접 처리하겠다며 알프레드에게 물러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그녀가 올리비에의 영주이며 그녀가 전장에서 죽으면 그녀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영토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일깨워줍니다. 마리우스와 알프레드가 옆에 있으니 그녀는 로이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사람들, 갑자기 진홍빛 용이 다시 나타나 하늘에서 포효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신호인 듯합니다. 왜냐하면 로이와 카멜레온 병사들이 즉시 자신의 함선으로 후퇴하기 때문입니다. 아데라이트는 그가 지배권을 잡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후퇴하는지 그에게 묻는다. 올리비어가 그녀를 이기면 하지만 그는 막연하게 그것이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준다. 그녀, 적들이 떠난 후 교회 기사단은 준비를 시작한다. 아데라이드가 그들과 함께 수도로 간다. 알프레드가 개입하려 하지만 아데라이드는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항복한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아데라이드를 체포하고 떠나려는 순간 알프레드는 아데라이드의 지휘 덕분에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만 카멜레온 군대가 돌아올 것이며 돌아올 때는 훨씬 더 강해질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훨씬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훨씬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는 적들이 돌아왔을 때 군대를 이끌 지휘관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녀를 백성에게 돌려보내자고 제안하며 말을 마칩니다. 적들이 돌아오면 군대를 이끌 지휘관이 없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세르디디에가 그의 말에 동의하여 아데라이드가 왕국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녀를 석방합니다. 그녀의 충성심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아직 용의선상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적절한 시기에 다시 체포하러 올 것이라고 알립니다. 그들은 그녀를 적절한 시기에 다시 체포하러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날 밤 늦게 마리우스는 알프레드와 아데라이트의 대화를 엿듣습니다. 사령관은 그녀를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그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올리비르에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합니다. 피난처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입니다. 알프레드는 정교회가 분열되어 사람들의 평화로운 삶을 빼앗고 있기 때문에 이제 누가 진정한 적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힙니다. 정교회가 분열되어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삶을 빼앗고 있으니 누가 진짜 적인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카멜레온 호에서는 로이가 아데라이트의 행방을 데르자에게 묻지만 데르자는 자신의 예지 능력으로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지 능력으로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루기스가 계획한 전체 침략과 후퇴였습니다. 그가 올리비의 공격을 명령한 건 아데라이트가 왕국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게 하여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루기스는 분할 정복 전략을 계획했습니다.
올리비의 영지가 요르와 연합하면 세르디디에와 교황이 이끄는 급진파와 싸우게 되고 결국 카멜리아가 이미 분열된 호르텐시아 왕국을 무너뜨리기 쉽게 만들 것입니다. 그 후 마리오스는 어느 날 공주와 거인 이야기를 그룹에게 들려줍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아름답고 마음씨 고운 공주가 자신의 왕국에서 쫓겨나 먼 섬으로 도망쳤습니다. 섬에서 그녀는 돌로 만들어진 늙은 거인을 만났지만 처음에는 그것이 조각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추격자들이 그녀를 잡으러 왔을 때 거인은 살아나 그녀를 구했습니다. 공주님의 순수한 마음이 거인을 구출하도록 이끌었고 그 기적적인 사건 후에 그녀는 거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왕국을 되찾았습니다. 마리오스는 마침내 이야기를 마치고 그들이 현재 공주가 거인을 만났다고 전해지는 주인 섬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의 흥미로운 이야기와는 달리 데플로드는 해변에서 날아다니는 애완동물과 놀기에 너무 열중해 있습니다. 그가 데플로드를 꾸짖자 데플로드는 사과하며 마리오스에게 옷을 벗고 함께 해변에서 놀자고 부탁합니다. 마리오스는 곧바로 툴툴거리며 거절하고 데플로드는 약간 당황합니다. 갑자기 알프레드가 모리스와 함께 나타나 데플로드에게 그들이 여기 섬에 놀러온 것이 아니라고 상기시킵니다. 모리스는 그에게 조르그 선장이 실종된 말일 공주 행세를 하는 사칭범을 조사하라고 쥐양섬으로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그럴듯해서 군대까지 규합했고 날마다 세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섬의 다른 곳에서는 가짜 공주가 왕자에 앉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그럴듯해서 군대까지 규합했고 날마다 세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그럴듯해서 군대까지 규합했고 날마다 세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그럴듯해서 군대까지 규합했고 날마다 세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섬의 다른 곳에서는 가짜 공주가 왕자에 앉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새로운 추종자들에게 말하려고 한편 알프레드와 그의 팀은 자원군 대원들이 모인 곳에 도착하여 그들이 공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지도자 짐 맥닐이 연설하는 것을 지켜본다. 인내심 있게 그들의 공주가 나오기를 기다린다. 모리스는 사칭자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언급하는 반면 마리오스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계속 숨겨야 한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며 모두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 모두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어한다. 이 말을 들은 모리스는 그를 위로하며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를 보호할 것이며 그가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되었을 때 언제든지 그를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시켜준다. 모두에게 진실을 밝힐 때까지 그를 지지할 것이다. 사칭범은 결국 추종자들의 환호 속에 그들에게 연설을 하러 나선다. 마리오스는 사칭범의 아름다움에 멍해지고 알프레드와 데플로드는 넋이 나간 듯하다. 연설에서 가짜 공주는 자원군과 추종자들에게 정교회와 그 이기적인 정책으로부터 쥐양섬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사칭범은 추종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며 심지어 짐이 조종하는 거대한 기계 인형을 만들어 자신의 이야기를 전설과 일치시킨다. 물론 좋은 홍보 전략이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거인이 분명 금속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아채지 못해요. 하지만 속기 쉬운 섬 주민들은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저 더 많은 칭찬을 쏟아붓고 그녀가 그날 모임을 마무리할 때 그녀의 이름을 외칩니다. 하루를 놀랍지 않게도 마리오스는 사칭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훔쳐 유명해지려는 것에 특히 격분합니다. 그날 밤 늦게 짐은 마리엘에게 또 다른 훌륭한 공연에 대해 칭찬하지만 그녀는 그 속임수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 짐은 그들이 왜 시작했는지 상기시켜주고 이제 그녀의 자원봉사 군대가 더 강해졌으므로 주황섬의 안전이 확보되었기에 감사를 표합니다. 갑자기 그녀의 추종자들이 궁전으로 뛰어들어 그녀에게 알립니다. 정교회가 마녀 사냥이라는 명목으로 공주 행세를 하는 자를 철저히 찾고 있다고. 그들은 공주가 마녀 사냥으로 위장한 수색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추종자들은 교회가 진정한 공주라고 믿는 그들의 공주를 곧 찾을까봐 두려워하며 그들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정교회에 맞서 싸울 때라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정교회를 타도하기 위해 수도를 공격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아직 그런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자신 또한 교회로부터 자유를 원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의 말을 오해하고 그녀가 이미 허락을 받았어요. 한편 섬 다른 곳에서는 데이라와 쌍둥이들이 도착해서 임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공주와 거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아해하며 어떤 결과든 괜찮다고 결론 내립니다.
만약 실존한다면 붙잡을 수 있고, 가짜로 드러난다면 그냥 파괴하면 되니까요. 네. 귀여운 쌍둥이들이 두 번째 라운드를 위해 돌아왔네요. 동시에 마리우스, 알프레드, 모리스, 그리고 디플렛은 사칭자의 옥좌방으로 들어가 그녀와 대면합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저항하지 않고 대신 사과하기 시작하며 거짓말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모리스는 그녀가 공주 행세를 한 데는 분명 동기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알프레드는 그녀의 진짜 이름과 거짓말을 시작한 이유를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이름이 마리이며 모든 것은 어린 시절 친구 짐과 함께했던 놀이에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공주와 기사인 척하는 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사였습니다. 반란과 괴물의 공격 후 어느 날 밤, 그들은 섬 주민들 앞에서 술집에서 그 놀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진짜 공주라고 믿었습니다. 그 남자들은 매일 괴물들에게 황폐해지는 섬에 희망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정교회가 부과한 힘든 노동과 세금 때문에 싸울 의지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무력했습니다. 정교회가 그들에게 부과한 엄청난 노동과 세금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싸울 힘을 낼 수 없었고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녀와 짐은 함께하기로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식은 섬 전체의 들불처럼 퍼져 정교회에 대한 반란이 시작되었어요. 그때는 이미 물러설 수 없었기에 그녀는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다시 한번 사람들의 희망을 빼앗고 싶지 않았거든요. 마리의 이야기를 들은 후 마리우스는 갑자기 그녀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자신이 그녀를 도울 것이라고 확신시켜줘요. 알프레드는 마리가 교회의 마녀 사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고 제안하지만 마리우스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녀가 사람들의 희망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요. 다른 이들이 거들며 그런 희망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의 가장 행세의 최종 결과는 필연적으로 나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마리의 자원병들이 도착하여 그들을 공격하지만 마리우스는 다른 이들이 그들을 막는 동안 그녀와 함께 도망칩니다. 한편 짐은 알프레드와 결투를 벌이며 그가 마리를 체포하러 온 교회의 사자라고 비난합니다. 동굴 안에서 마리는 어릴 적 구화가 된 후 짐이 항상 자신을 챙겨주었다고 마리우스에게 말합니다. 다른 한편 싸움을 끝낸 후 알프레드와 다른 이들은 짐의 말을 듣고 공주와 기사 놀이 전체가 짐이 꾸민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리 때문에 만든 거야. 계속한 이유를 묻자 그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정교회가 그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프레드는 그에게 마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불행하게 만들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준 거짓된 희망을 유지할 의향이 있냐고 묻습니다. 다른 곳에서 마리와 마리우스는 같은 대화를 나누고 마리는 자신이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을 미워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짐과 다른 사람들은 동굴에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은 그들이 겪을지도 모르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진실을 밝히기로 동의합니다. 나중에 그들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속인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대로 사람들은 격분하여 그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소란 속에서 거대한 기계 인형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여 마리와 짐을 공격합니다. 대이어한 쌍둥이가 갑자기 로봇을 조종하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섬 전체의 괴물들을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알프레드와 그의 팀은 가능한 한 많은 괴물들을 처치하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탈출하도록 돕습니다. 거대한 기계 인형이 마리를 짓누르려는 순간 짐은 자신의 검으로 그것을 막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녀를 지키겠다고 맹세합니다. 갑자기 자원병들 중 일부가 그에게 합류하여 자신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진짜 공주가 아니더라도 그녀를 구하기 위해 싸웠어요. 그들은 거인을 물리치고 거인이 마리우스 위로 떨어지려는 순간 진짜 거인이 그것을 잡아 무너지기 전에 그를 구해요. 다음 날 짐과 마리는 섬 사람들이 그들을 용서했고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고 밝혀요. 그들은 알프레드와 그의 팀에게 감사를 표하고 떠나기 전에 마리는 마리우스에게 진짜 공주를 찾아보라고 말하고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요. 얼마 후 알베르트로 돌아온 돈 노리아는 충분한 약초를 받지 못했다며 화를 내고 알프레드는 상인에게 왜 충분히 구할 수 없었는지 묻습니다. 그 남자는 그가 약초를 구하는 코콘 마을이 유령 마을이네.
딜로이트는 이 말을 듣고 그 마을이 호텐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약초 생산지이며 약초 부족은 알베르트 주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알베르트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죠. 결과적으로 알프레드는 알베르트 사람들이 값비싼 약초가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면 상인에게 매우 후하게 지불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알프레드는 그의 친절한 행동으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반면 딜로이트는 코콘 마을이 황폐해진 이유가 무엇일지 고민합니다. 논 노리아가 약초 부족을 불평하는 동안 딜로이트는 갑자기 가방을 들고 나타나 코콘 마을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곳이 버려졌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저 소문일 뿐이라며 조사하러 가겠다고 고집합니다. 그래서 조사하러 가는 거예요. 갑자기 알프레드와 마리우스가 방에 들어와 함께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딜로이트는 소문이 사실인지 그리고 마을이 왜 버려졌는지 알아보기 위한 여정에 나서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려 합니다. 논노리아도 함께 가고 싶다고 하지만 알프레드는 그녀가 다칠까봐 뒤에 남아 있으라고 합니다. 그녀는 뒤에 남겠다고 동의하고 작별 인사를 하지만 그들이 떠난 후 모리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녀는 뒤에 남겠다고 동의하고 작별 인사를 하지만 그들이 떠난 후 모리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세 사람은 코콘 마을로 걸어가며 풍부한 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류의 약초가 번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토양입니다. 하지만 입구에 도착하자 그들은 교회 기사들이 상인들의 통행을 거부하며 마을이 홍수로 인해 비워졌다고 주장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딜로이트는 그 말을 믿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름길을 보여주기로 합니다. 그의 마을이 예전에 코콘 마을과 무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딜로이트는 결국 그들을 마을로 안내합니다. 그들이 그곳에 들어서자 그들은 즉시 그곳이 황폐하지도 홍수가 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곧 그들은 약초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든 한 남자를 만나 소문에 대해 알립니다. 소문을요. 마리우스는 즉시 정교회가 책임이 있는지 묻고 그는 그 추측을 확인합니다. 추측을요. 그는 그들에게 2년 전 교회의 명령을 받은 교회 기사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마을과 마을에 병원을 장악하려 했다고 말합니다. 병원이요. 그들은 마을 입구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호르텐시아 왕국으로부터 마을을 봉쇄했습니다. 봉쇄했어요. 그들이 정교회가 왜 마을을 봉쇄했는지 고민하는 동안 책임자인 듯한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와 교회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교회 일에 왜 참견하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딜로이트는 비웃으며 그 남자를 모욕합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 그는 자신을 아델이라고 소개하며 정교회를 떠나면서 하느님을 섬길 자격을 잃은 전직 사제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리우스는 그를 믿지 않고 속이려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마리우스는 그를 믿지 않고 그가 속이려고 그런 말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고통을 견딜 수 없어 마을 사람들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로 그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에게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싶다고 합니다. 정교회가 코콘 마을에서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싶다고 합니다. 코콘 마을에서 말이죠. 그 후 그는 그들을 따라오라고 하고 그들을 이끌면서 딜로이트는 그에게 묻습니다. 페달레 마을의 사제를 알고 있었는지 말이죠. 아델은 그랬다고 인정하며 단호와 신부는 역병이 돌던 시절 마을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의 믿음이 얼마나 강했기에 사제가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본보기였다고 덧붙입니다. 그의 신앙이 매우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델은 그들을 교회가 장악한 놀 병원으로 안내합니다. 병원은 교회 기사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고 아델은 그들에게 역병에 걸린 환자들이 병원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페달레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역병이 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식이 잠잠해지고 환자들이 사라졌다고 밝힙니다. 아델은 그 환자들이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병원에 숨겨져 있다고 의심합니다. 역병을 은폐하려는 것이죠. 그는 또한 의사들이 병원 안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하고 있다고 의심한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비밀 작전에 대해 말한 후 그는 그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는 병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마리우스와 딜로이트는 열렬히 그와 함께 하고 싶어 하지만 알프레드는 먼저 조지 대위에게 보고하자고 제안합니다. 마리우스는 시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알프레드는 얼마나 강력한 정교회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러한 임무를 지원 없이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게다가 침입은 교회의 반역 행위로 간주될 것이며
그 결과 처벌은 매우 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우스는 그의 생각과 다르게 보고 알베르트의 주님이 교회를 두려워한다는 것에 실망감을 표합니다. 알베르트의 주님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에 실망감을 표합니다. 반면 딜로이트는 알프레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프레드를 노려본 후 아델에게 병원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마리우스는 알프레드를 억지로 끌고 가서 아델을 따라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으로. 곧 그들은 비밀 통로, 병원으로 이어지는 지하 터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으로. 터널 안에서 알프레드는 마리우스에게 자신이 정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반역자로 체포되면 그의 영지는 자기를 박탈당한 후 교회의 통제하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회의 질서가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학대할지 설명했지만 그는 교회의 질서가 그의 백성을 혹독하게 다룰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정교회가 백성들에게 한 짓을 보고 나서 그가 위험을 감수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교회가 백성들에게 저지른 일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위험을 무릅쓰고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언데드 괴물들이 나타나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들은 괴물들을 모두 처치하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터널 안으로 들어왔는지 궁금해합니다. 터널 안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의아해합니다. 잠시 후 그들은 창고의 구멍을 통해 지상으로 돌아옵니다. 창고 구멍을 통해 다시 지상으로 나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병원 지하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병원 지하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환자들을 발견합니다. 딜로이트는 페달레 마을 사람을 찾으며 환자들을 살핍니다. 지하실에 있던 거인이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나온다. 들키지 않으려고 아델은 증거를 얻었으니 이제 가자고 제안한다. 증거를 얻었으니까. 그들이 무사히 도망치기 전에 뒤플로는 거인에게 공격을 받는다. 갑자기 그라프라는 병원 원장이 나타나 거인에게 뒤플로를 죽이지는 말고 무자비하게 때리라고 명령한다. 아델은 저 거대한 남자가 의사가 실시한 신체 개조 실험의 결과라고 추측한다. 뒤플로가 창으로 그 남자를 찌르자 고통을 느끼지 않고 그라프 박사는 환자들에게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약물을 주사했다고 밝힌다. 그는 실험을 진행합니다. 뒤플로는 그의 행동을 질책하지만 의사는 자신이 교황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고 밝힙니다. 교황의 명령대로요. 알프레드가 붙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 뒤플로는 반쯤 열린 문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속삭이며 자신이 기사들과 거구와 싸우는 동안 도망치라고 합니다. 반쯤 열린 문틈으로 다른 이들에게 속삭여 도망치라고 하고 자신은 기사들과 거구와 싸웁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매우 심하게 얻어맞아 마리우스가 그를 구하기 위해 개입합니다. 그는 알프레드는 붙잡힐 위험을 감수할 수 없으므로 충직한 무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그의 자리에서 싸워 알베르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합니다. 그의 충직한 무사로서 그의 자리에서 싸워 알베르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합니다.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마리우스를 보자. 그라프 의사는 곧 더 많은 실험할 환자들이 필요했거든. 그런데 갑자기 알프레드는 마음을 바꿔 함께 있던 나르는 애완동물 모루를 보내 아델을 탈출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의 병원 비밀 작전을 알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전투에 합류하여 자신도 알베르트뿐 아니라 자신의 친구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선언합니다. 알프레드는 친구들을 알베르트만이 아니라 지켜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알프레드, 마리우스, 뒤플로는 힘을 합쳐 거대한 남자를 성공적으로 죽입니다. 놈을 죽였어요. 바로 그때 흑기사 디디에가 나타나 알프레드와 맞섭니다. 그는 알프레드에게 그냥 자신의 일에 신경 썼어야 했다고 말하며 그를 때립니다. 단 한 방에 마리우스와 뒤플로는 그를 복수하려 하지만 디디에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고 쉽게 패배합니다. 마리우스를 자세히 살펴보던 디디에는 그가 남자로 변장한 여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남장한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녀가 페트로더믹 전염병 마녀라고 선언하고 기사들에게 알프레드와 뒤플로를 체포하라고 명령하며 그녀를 데려갑니다. 알프레드와 뒤플로를 체포하라고 명령합니다. 흑기사에게 패한 알프레드와 뒤플로는 감옥에 함께 갇힙니다. 감방에 같이 갇히게 됩니다. 뒤플로가 간수들에게 광기를 멈추라고 소리치는 동안 알프레드는 자신의 잘못을 자책합니다. 친구들과 자신의 영토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바로 그때 루칸이라는 남자, 왕립 기사단 5 중대장이 감옥문에 도착합니다. 감옥문에 중대장을 본 알프레드는 동료 기사에게 마리우스를 구출할 수 있도록 자신을 꺼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마리우스를 구할 수 있도록. 하지만 중대장은 그들에게 마리우스가 역병을 일으킨 마녀로 몰려 처형될 것이며 그들은 정의의 탑으로 이송되어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알립니다. 그들은 정의의 탑으로 이송되어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판결을 받게 될 곳입니다. 다른 한편, 마리우스는 모든 잘못된 일에 대해 책임을 느낍니다. 만약 그녀가 알프레드를 싸움에 끌어들이지 않았더라면 그는 여전히 자유로웠을 것이고 자신의 영토를 지킬 수 있었을 테니까요. 알프레드를 싸움에 끌어들이지 않았더라면 그는 여전히 자유로웠을 것이고 자신의 영토를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의 백성들. 그녀는 자신이 오직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싸웠던 것만을 생각합니다. 꿈속에서 그녀의 오빠인 샬롯왕이 나타나 그녀를 자기중심적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녀가 자기중심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수도에서 도망쳐 변장을 하고 다닐 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변장을 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녀는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오빠의 모습이 나타나 아직 자신을 구하러 오지 않은 이유를 묻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에 갇혀 혼자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늑대 인간의 환영이 그녀의 오빠를 붙잡고 그녀에게 나타납니다. 샬롯은 괴물이 곧 돌아올 테니 그를 구하러 와 달라고 애원합니다. 성으로 기사들이 그녀에게 물통을 끼얹자 악몽에서 깨어납니다. 그들은 그녀를 신문하기 시작하며 다른 마녀 친구들과 저주를 푸는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저주를 그녀가 대답하지 않자 고문이 그녀로부터 말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결정합니다. 그녀로부터 기사 중 한 명이 맞고문 기구를 그녀의 목에 대려는 순간 흑기사 디디에가 지하 감옥으로 들어옵니다. 그는 기사들에게 고문을 멈추고 그녀를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이어서 처리하겠다고 하면서요. 거기서부터는 자기가 맡겠다고 합니다. 기사들이 떠나자 디디에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가혹한 대우에 대해 사과합니다. 혹독한 대접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러고는 그녀의 진짜 이름 마리엘이라고 부르며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경악합니다. 다른 한편 알프레드와 드플롯은 손이 묶인 채로 선고를 받을 탑으로 옮겨집니다. 그들은 선고를 받을 탑으로 이송됩니다. 친구들과 알베르 시민들을 구하기로 결심한 알프레드는 갑자기 그들을 지키는 기사 중 한 명을 계단 아래로 밀어 떨어뜨립니다. 그들을 지키는 기사 중 한 명을 계단 아래로 밀어냅니다. 드플롯의 도움으로 그는 두 번째 기사를 물리칩니다. 그 후 그들은 열쇠를 가져다가 자신들을 해방시킨 후 마리엘을 구하러 서둘러 돌아갑니다. 마리엘을 지하 감옥 안에서 디디에가 마리엘의 족쇄를 풀어주며 기사들의 무례한 대우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다시 한번 기사들의 무례한 대우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는 기사들이 좋은 사람들이지만 때때로 지나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의 깊은 신앙의 결과로 디디에는 오랫동안 기사로 일해온 자신이 그녀를 더 일찍 알아봤어야 했다고 인정합니다. 더 일찍. 마리엘은 그에게 기사들과의 작전에 대해 질책하지만 흑기사는 그저 샬롯 왕이 마녀에게 가혹한 벌을 내릴 것이라고 전합니다. 왕국을 찬탈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녀는 즉시 교황이 자신의 오빠를 조종했다고 비난합니다. 디디의 경은 정교회의 반기를 든 자해벌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죽기 전에 진실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 말을 가리키며 주문을 겁니다. 디디에는 마리엘에게 어머니의 기억을 보여줍니다. 마리엘은 갑자기 죽어가는 어머니를 본 기억을 떠올립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어린 동생 샬롯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니는 마리엘에게 감사하며 자신에게는 마리엘이라는 딸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딸. 그 다음 기억은 그녀가 아버지와 교황이 어머니의 시체 위에 서 있는 것을 보는 장면입니다. 그녀는 교황이 왕에게 성물에 집중하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디디에가 갑자기 그녀 뒤에 나타나 아버지가 여왕을 소생시키는 의식을 치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의 세계에는 모든 창조의 법칙을 초월하는 엄청난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기억을 보여준 후 흑기사는 그녀의 아버지가 막강한 힘에 집착하여 금단의 행위를 저지르는 바람에 왕국은 멸망했습니다. 누가의 반란부터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괴물들, 심지어 그녀의 오빠마저 교황의 꼭두각시가 된 것까지. 디디에르는 그 모든 것이 그녀 아버지의 행동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엘은 믿으려 하지 않지만 기사는 죽은 아내를 되살린 것이 호르텐시아 백성에게 고통과 불행을 가져온 행위였다고 설명합니다. 그곳은 호르텐시아였습니다. 다른 한편 알프레드와 데플로드는 교회 기사들에게 포위되었지만 그들 사이에 잠입해 있던 모리스가 기사들을 공격합니다. 모르신이 알프레드의 검을 가지고 와서 나머지 기사들과 싸우는 것을 돕습니다. 기사들을 불러 가둔 후 모리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리엘을 구하러 갑니다.
마리엘을 구하러. 하지만 룩한 대장과 그의 부하들이 그들의 길을 막고 있었고 왕실 기사들은 서로 싸워야만 했습니다. 서로 싸우게 됩니다. 모리스와 룩한은 서로를 조롱하며 격렬한 결투를 벌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이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모두 싸우고 있습니다. 룩한을 저지하면서 모리스는 알프레드에게 마차를 밖으로 빼라고 말합니다. 마리엘을 구출하는 데 사용하세요. 한편 수도에서는 대부분의 영지와 부대가 교황이 공주를 처형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의 병사들을 동원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저주에 책임이 있는 마녀라는 구실을 사용해서 말이죠. 디디에가 이 사실을 설명하자 교황은 공주를 정교회보다 우선시하는 자는 누구든 어떤 수단을 써서든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처형장에서 마리엘은 교수형을 당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항복합니다. 한편 그곳 바로 바깥에서 알프레드와 드플롯은 그녀에게 가기 위해 수많은 기사들과 싸워 나아갑니다. 마리엘이 포기하려는 순간 알프레드가 밧줄을 자르라고 칼을 던집니다. 목을 조르는 밧줄을. 이때 알프레드는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친구를 구하는 것만 있습니다. 알프레드와 드플롯은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덤벼드는 교회 기사들을 베어넘기지만 흑기사 디디에가 싸움에 가세하면서 그들의 연승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들의 연속적인 사륙은 흑기사 디디에가 싸움에 합류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강력한 기사의 등장에도 굴하지 않고 알프레드는 그에게 돌격하여 다시 한번 전투를 벌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첫 번째 전투와 같습니다. 디디에가 알프레드를 무찌릅니다. 그를 아주 쉽게 제압할 수 있었다. 그는 알프레드를 죽이려는 순간 갑자기 증원군이 들이닥쳤다. 현장에 베르트랑 사령관과 그의 부대, 아데라이드와 그녀의 군대, 그리고 마리와 그녀의 자원군까지 모두 알프레드와 그의 친구들을 돕기 위해 도착했다. 알프레드와 그의 친구들의 싸움을 돕기 위해 모두 도착했다. 알고 보니 아들이 호르텐시아를 중심으로 지원군을 요청했기에 모리스는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곧 거대한 싸움이 벌어지고 처형장은 순식간에 전장으로 변했다. 전장으로 변했다. 기사들이 쓰러지는 것을 본 디디에르는 즉시 다른 길로 도망쳤다. 마법 포털. 잠시 후 그룹은 다시 알베르트에게 돌아옵니다. 여기서 마리엘은 마침내 알프레드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고 알프레드는 그녀를 전력을 다해 지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호텐시아 왕실 기사들 간의 전투 후 노비오스는 모든 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르는 사이에 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합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자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다음 행동의 시간이 왔다고 말합니다. 한편 올리비에서는 아데라이드가 반교회파라는 군대를 창설합니다. 베르트랑 사령관의 도움을 받아 그녀는 가능한 한많은 병사들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전쟁을 대비하여 정교회에 맞설 군대에 합류할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그녀는 병사들에게 올리비에 성을 군대에 거점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알리고 정교회에 대한 반란을 호르텐시아 전역에 알리도록 독려합니다. 한편 알베르트에서는 논 노리아가 알프레드와 다른 이들을 위해 올리비에로 가는 여정을 준비하며 짐을 쌉니다. 그들은 반교회 군대의 나머지 대원들과 합류하기 위해서입니다. 드플롯은 그녀가 불행해 보이는 것을 알아채고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다시 위험한 임무를 떠나 자신을 두고 가는 것이 슬프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녀는 곧 위험한 임무를 떠나게 되고 자신은 남겨진다는 사실에 슬퍼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곧 위험한 임무를 떠나게 되고 자신은 남겨진다는 사실에 슬퍼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곧 위험한 임무를 떠나게 되고 자신은 남겨진다는 사실에 슬퍼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한편 알프레드는 아델하이데와의 계획에 대해 마리엘 공주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공주는 공주라고 불리는 것에 익숙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알프레드에게 예전처럼 마리오스라고 불러달라고 요구합니다. 한편 마리오스로 변장했을 때 공주에게 특히 무례했던 플롯이 끌려와 마침내 벌을 받게 됩니다. 마리엘은 그를 자신의 기사로 삼아 벌을 주고 그는 충성을 맹세하며 그 직책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함께 싸워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편리한 벌입니다. 그녀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그들은 이미 함께 싸워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편리한 벌입니다. 서로 함께 싸워왔으니까요. 그 후 논 노리아가 방에 들어와 다음 임무에 자신도 따라가겠다고 요구합니다. 여정이야. 알프레드는 이번 임무가 지금까지 중 가장 위험할 거라고 설명하지만 그녀는 고집한다. 그녀는 모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놀라운 궁술 실력을 보여주며 그들이 자리를 비운 동안 모리스에게서 활쏘기 수업을 받았다고 밝힌다. 뛰어난 전투 실력을 증명하자
알프레드는 마지못해 그녀를 동행하게 허락하지만 항상 자신의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올리비에에 도착하자 아델하이트는 그들을 숲속으로 인도하여 한가운데 있는 오래된 집으로 안내한다. 집에 들어서자 모두는 아델하이트가 아이에게 그것들을 보라색 머리의 어린 소녀가 그들을 맞이하고 마법으로 마리엘을 재웁니다. 마리엘이 잠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놀라지만 아델하이트는 그들에게 진정하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라크루아라는 어린 소녀를 소개하는데 그녀는 마녀입니다. 마녀죠. 마리엘이 자는 동안 라크루아는 자신의 능력으로 마리엘의 꿈을 조종하여 그녀와 소통합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눕니다. 나머지는 진짜 마녀를 보고 놀랍니다. 그들은 교회가 마녀 사냥을 위협적인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핑계로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위협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한 핑계로 사용했다고 생각했던 거죠. 아델하이드는 라크루아가 왕국을 돌아다니며 약을 팔았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그 약효가 너무 뛰어나 사람들은 그녀가 마법을 쓴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교회에서 마녀 사냥을 명령했고 그녀는 숨어 지냈습니다. 알고 보니 마녀들은 마가니아의 모든 지식과 마법을 가진 마가니아 감시자들이었습니다. 마가니아 전승과 마법 말입니다. 이것은 교황이 마녀를 찾는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그가 사실 유물의 힘을 풀기 위해 마가니아 마법의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마리엘은 그 순간까지의 모든 어린 시절 기억을 꿈꿉니다. 6번째 생일부터 어머니의 죽음, 심지어 아버지가 유물을 사용하는 모습까지 라크루아는 꿈속에서 다시 한번 그 기억들을 되살립니다. 결국 그녀는 마리엘에게 반란의 밤의 기억과 그 후의 트라우마를 보여줍니다. 그 고난을 겪은 후에야 그녀는 드디어 디디에가 자신에게 말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역병, 괴물들, 그리고 오르텐시아에게 닥친 모든 비극은 그녀의 아버지가 유물의 힘에 잠식된 후에 일어났습니다. 라크루아는 마리엘에게 유물을 보여주며 그 놀라운 힘을 모두 제공합니다. 그녀는 오르텐시아에게 닥친 모든 고통과 고난을 지우는 소원을 빌어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라고 부탁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욕망에 굴복하려는 순간 알프레드가 그녀 앞에 나타납니다. 그녀는 그가 호르텐시아를 어둠에서 이끌어낼 빛이 되라고 말했던 순간을 갑자기 떠올립니다. 어두운 시대에서 그는 자신이 그녀의 리드를 따를 준비가 되었고 그들의 모든 친구들도 그럴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변에 나타나 자신을 지지하는 모든 친구들을 보며 마리엘은 자신의 욕망에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유물을 파괴하며 그것에 힘이 필요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를 바로잡는데 깨어났을 때 라크루아는 그녀가 시험을 통과했다고 말하며 따라서 교황이 그 힘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녀가 유물을 되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후 반교의 세력의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 훨씬 더 큰 해방군을 형성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마리엘 공주는 해방군을 이끌고 정교회로부터 왕국을 되찾기 위해 수도로 향합니다. 하지만 수도에 가까워지자 낯익은 적들이 가까이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카멜레온 군대도 그들과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갑자기 다에르한 쌍둥이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한편 수도에서는 세르디디에가 발대에 불은 교황에게 공주와 그녀의 군대가 가까이에 있다고 알립니다. 흑기사는 공주의 힘을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하고 다음 기회에 반드시 그녀를 끝장낼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군대가 가까이에 있다고 알립니다. 교황께서는 기도할 시간을 좀 달라고 하시며 디디에게 공주군대를 매우 조심하라고 당부하십니다. 바로 그때 제2왕실 기사단장 플레겔 드레드노우가 들어와 교황께 자기 부하들이 전투 준비를 마쳤다고 알리고 공주와 반란군을 끝장낼 것이라고 확신시켜줍니다. 플레겔은 자신의 충성심에 대한 대가로 교황과 이전에 했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교황께서는 알프레드 경도 공주군에 있다고 그것도 지휘관으로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플레겔은 자신의 성기사단을 교황께 바치겠다고 제안합니다. 한편 수도 외곽 어딘가에서 엘바와 세레아는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수도 외곽 어딘가에서 엘바와 세레아는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해방군이 그리고 동시에 카멜레온 군인들이 그들을 발견합니다. 대한 자매들의 즐거움은 로이 바칼라트가 그들을 멈추고 경고하면서 깨집니다. 그들의 계획을 망치지 말라고. 처음에 자매들은 그를 무시하지만 그가 대르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자 그들의 불복종에 대한 결과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하자 그들은 마지못해 그의 지시에 따릅니다. 놀랍게도 로이는 알프레드에게 카멜레온 군대가 공주님의 부하들과 싸우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공주님의 사람들과 처음에 알프레드는 로이의 말을 믿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결국 그의 말을 믿고
그의 부하들을 멈춥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화살 세례에 그들은 교회 기사들이 도착했음을 깨닫습니다. 교회 기사들이 도착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적에게 돌격하지만 처음 보는 총구가 자신들을 향해 겨눠지는 매우 불쾌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처음 보는 총이 자신들을 향해 겨눠지는 것을 보고 매우 불쾌한 놀라움을 맞이합니다. 정예 병사들이 그들에게 사격을 가해 그들의 첫 번째 공격을 무력화시키지만 알프레드, 모리스, 드플롯은 그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을 처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정예 부대의 사격으로 그들의 첫 공격이 막히지만 알프레드와 모리스, 드플롯은 가까이 다가가 그들을 죽입니다. 이후 그들은 이상한 무기를 관찰하며 정교회가 어떻게 그런 무기를 갖게 되었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들은 그 무기를 보고 의아해합니다. 그날 밤 늦게 루기스는 엘바와 세레아를 질책하며 임무를 위태롭게 했고 다시는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자매들이 떠나자 로이는 알프레드와 맺은 휴전에 대해 루기스에게 이야기한다. 한편 아델하이트와 그녀의 부대는 다음 작전을 계획하지만 다소 불안해한다. 카멜레온들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경계를 늦추면 압도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프레드와 모리스는 로이가 약속을 어기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특히 그의 자존심 때문에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한다. 아델하이트는 알프레드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교회와 싸우는 동안 카멜레온 군대의 길을 막지 않기로 한다. 그 후 그들은 나머지 팀에게 총을 보여주고 아델하이트는 그 무기를 머스켓이라고 부르며 비밀 요원의 보고서에서 봤다고 주장한다. 베르트랑도 그 무기에 매우 익숙해 보이며 그것을 사용할 의도입니다. 교회를 상대로 말이죠. 다른 한편 플레겔은 알베르트가 공주군의 지휘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운명이 페르난도의 아들을 자신의 앞으로 데려다 주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서사적인 결전을 기대합니다. 다음 날 해방군은 수비대 2왕실 기사단, 즉 발타사르의 군대와 조우하여 수도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 모리스는 늙은 발타사르가 갑자기 정교회와 손을 잡은 이유를 궁금해하지만 곧 그의 손자인 플레겔이 군대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리가 막히자 플레겔은 해방군이 진격하려 할 때 그의 정예 부대가 설령 불리한 상황이라도 그들을 괴멸시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압도적인 수적 열세에도 말이죠. 알프레드는 일반적인 전투에서 팔라딘 군대가 소총으로 적들을 쉽게 섬멸할 수 있기에 적을 물리칠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플레겔의 봉쇄선 여러 곳을 파괴하는 기습 공격을 제안합니다. 계획과 로이의 군대의 예상치 못한 지원으로 해방군은 플레겔의 군대를 제압합니다. 그가 알베르트 영주를 마침내 물리치기 위해 군대를 장악하려고 할아버지를 제거했다고 말실수를 하자 사령관에게는 상황이 더욱 악화됩니다. 페르난도의 아들. 이 말을 듣고 그의 모든 부하들이 그를 버리고 알프레드가 도착했을 때 플레겔은 결투를 신청합니다. 불행히도 플레겔에게 있어 알프레드와의 싸움은 매우 짧았고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알프레드의 수년간의 꾸준한 훈련이 결실을 맺어 그는 빠르고 쉽게 플레겔을 물리칩니다. 플레겔을 굴욕적으로 물리친 후 알프레드는 그를 살려주기로 하고 떠나기로 합니다. 알프레드가 등을 돌리자 플레겔은 그를 쏘려고 하지만 알프레드는 검으로 총알을 맞고 그의 머스켓을 부숩니다. 대화를 듣고 공주는 플레겔에게 알프레드가 백성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확실히 알려줍니다. 그를 내버려둔 후 그는 곧 기사에게 총에 맞아 죽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어떤 플로다머도 얻지 못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미안해, 플레겔. 너는 주인공이 아니야. 플레겔. 미안해.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사흘 후 해방군이 마침내 수도에 도착합니다. 전세가 유리하게 돌아가자 마리엘 공주는 교황을 처단하고 오빠를 구하고 유물이 잘못된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들이 곁에 있고 이것이 그녀에게 힘을 줍니다. 마침내 호르텐시아 왕국의 빛을 되찾기 위해 도시의 다른 곳에서는 늙은 발타사르가 돌아온다. 그는 플레겔의 살해 시도에서 살아남아 거리로 나올 수 있었다. 너, 마리엘 공주를 보자. 그는 그녀에게 인사하고 교황을 맞거나 그녀의 오빠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것이 수년 전 그가 수도에 남은 유일한 이유였지만 말이다. 카멜레온 군대 캠프에서 루기스는 로이에게 수도로 간다고 알리고 그에게 병사들을 맡긴다. 도시에서 교회 기사들은 독특한 전략으로 싸우고 있다. 해방군을 유인하여 소규모 부대로 분산시켜 격파하려는 작전입니다.
모리스는 그 전략을 알아차리고 그 방법을 능숙하게 구사할 사람은 단 한 명뿐이라고 의심합니다. 그의 의심은 사실로 드러납니다. 요르그 기사단장이 공주군과 싸우기 위해 성직 기사들을 이끌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요르그의 작전 방식을 정확히 아는 모리스는 다른 이들에게 물러나라고 하고 자신이 단장과 홀로 맞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성으로 돌아온 디디에가 교황에게 해방군의 전황을 보고합니다. 의식을 집행하느라 바쁜 교황은 디디에를 돌려보내며 해방군을 돕도록 명령합니다. 다른 기사들이 그에게 충분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도록 잠시 후 교회 기사들을 위한 증원군이 도착하자 알프레드와 아델하이트는 병력을 앞세워 공격을 강화합니다. 마리엘은 아델하이트를 따라가겠다고 요청하지만 지휘관은 그녀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공주는 자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든다고 밝힙니다. 요르그가 선봉대를 보자 공주군을 유인하기 위해 방어선을 후퇴시키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모리스와 그의 부대가 매복을 하면서 이 계획은 실패합니다. 불행히도 모리스와 그의 부대가 그를 기습하면서 이 계획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 몇 명, 두 옛 친구가 서로 맞서며 모리스는 요르그에게 그들이 사람들에게 저지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왜 정교회에 충성을 유지하는지 묻습니다. 선장은 진실을 알고 싶다면 그에게서 억지로 답을 얻어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곧 알프레드와 그의 팀은 사제 기사들의 물결을 물리칩니다. 갑자기 악명 높은 흑기사 디디에가 알프레드 앞에 나타나 그를 어른 크기의 피냐타로 만들 준비를 합니다. 평소처럼 그는 알프레드를 쉽게 물리치고 다른 이들과 단독으로 맞섭니다. 마리엘 공주가 나타나 그에게 아직도 부패한 정교회를 섬기는 이유를 묻자 그의 말이 끊깁니다. 부패한 정교회를 섬기는 이유를 묻습니다. 한편 성 안에서는 교황이 유물을 사용한 의식을 거의 마칩니다. 유물을 사용한 의식을 거의 마쳤습니다. 의식이 완료되면 교황은 호르텐시아 사람들의 고통과 공포를 흡수하여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는 알프레드와 그의 팀이 디디의 경 덕분에 인생 최악의 구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디디의 경 덕분에 얻어맞고 있습니다.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마리엘이 갑자기 흑기사에게 마법을 걸어 알프레드가 검으로 그를 꿰뚫을 수 있게 합니다. 알프레드가 검으로 꿰뚫을 수 있도록 합니다. 부상당한 기사는 마리엘이 강력한 마법의 운반자임을 깨닫고 차원문을 통해 도망친다. 이미 포함. 마침내 우리의 소년 알프레드가 힘센 남자를 이겼습니다. 결국 요르그와 모리스는 칼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기사단장은 교황이 얼마나 악한지 알게 된 후에도 기사들이 여전히 그를 숭배했기 때문에 교회에 충실했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그는 교황과 함께 그들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포함. 의식을 마친 발드 에브론 교황은 마침내 신성한 힘을 얻게 되어 기뻐합니다. 바로 이때 교황의 권력에 대한 집착이 드러납니다. 충격적인 반전으로 교황은 호르텐시아 전 국왕과 그의 어머니의 불륜으로 태어난 사생아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낳은 후 국왕은 어머니와 아이를 버리고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언젠가 왕족을 멸망시키고 호르텐시아 왕국을 장악하여 마침내 백성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다른 한편 요르그와 공주는 더 이상의 불필요한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휴전을 맺었고 논도리아는 심지어 교회 기사들에게 의료 처치를 해주기도 합니다. 후에 마리엘 공주, 알프레드, 그리고 다른 이들은 몰래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하 터널을 통해 성으로 향하지만 언데드 몬스터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드플롯은 다른 이들이 도망칠 수 있도록 뒤에 남아 몬스터들과 싸웁니다. 4년 전 왕은 유물의 힘으로 죽은 왕비를 되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때 교황은 그러한 주술에는 최고의 숙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왕에게 고통과 마법의 힘의 근원은 백성의 힘과 희망이며 그 힘을 이용하기 위해 백성의 희망을 품은 자를 그릇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누기스는 호르텐시아 백성들에게 영웅이었기에 의식에 사용될 완벽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의식에 사용하기에 완벽한 인물이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으로 힘이 해방된다는 사실을 밝힌 후 교황은 동맹을 깨고 누기스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려 왕을 조종하여 누기스를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상대로 누기스의 분노와 유물의 힘은 그를
그날 밤 왕을 죽인 치명적인 늑대인간으로 변신시켰습니다. 4년 후, 현재, 성에 잠입한 후, 알프레드와 아데라이트는 아버지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교황은 유물의 힘을 이용하여 그들의 몸을 지배하여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악마 같군요. 페르난도의 육체가 알프레드를 죽이려고 하는 동안 그의 목소리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진짜가 아니니 죽이라고 그를 재촉했다. 아델하이트와 알프레드는 마지못해 아버지를 죽였고 시체는 사라졌다. 그 후에 불행히도 형과의 싸움 중에 모리스는 치명상을 입었다. 그래서 그는 어린 기사들에게 자신 없이 계속 가라고 말한다. 그들이 왕좌의 방에 도착했을 때 마리엘은 자신의 형제 샬롯이 도망치도록 도왔다. 교황은 마침내 자신이 왕의 아들이며 왕국을 장악하려는 그의 계획을 말한다. 그는 사람들에게 공통의 적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통합하고 땅의 평화를 갑자기 그는 괴물로 변신하여 악마들을 소환하는데 그들은 신과 같은 능력을 지니고 알프레드와 마리엘을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공주는 디디에를 상대할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마법을 사용하여 알프레드가 그들을 물리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바엘 디 에브로는 즉위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느기스에게 예상치 못하게 칼에 찔립니다. 그들을 왕좌의 방에 들어서는 순간 바엘 디 에브로는 느기스에게 예상치 못하게 칼에 찔립니다. 방에 알프레드와 마리엘 공주 그리고 느기스는 힘을 합쳐 마침내 악한 교황을 물리칩니다. 반란의 밤 이후로 이어진 모든 사건은 교황께서 루기스는 호르텐시아에게 아기를 품은 적이 없고 바엘 디 에브론의 조종을 끝내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바엘 디 에브론의 조작을 끝내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마리엘은 공작의 도움에 감사하며 유물의 엄청난 힘 때문에 파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유물은 그 엄청난 힘 때문에 파괴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있는 교황은 그들을 비웃으며 디디에를 유물과 함께 보냈다고 밝힙니다. 디디에를 유물과 함께 보냈다고 말입니다. 갑자기 유물의 힘이 루기스를 잔혹한 늑대인간으로 다시 변하게 만들고 교황을 죽인 후 알프레드와 공주를 공격합니다. 공주를 공격합니다. 알프레드는 공주를 보호하려 하지만 늑대인간에게 배를 핥힌다. 그리고 도망친다. 이야기는 마리엘 공주가 치명상을 입은 알프레드를 품에 안고 있는 장면으로 끝맺는다.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그는 자신이 기사로서 약속을 지켰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기사로서의 약속을 지켰다고 말한다. 마리엘 공주는 그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며 그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말한다. 그의 마지막 숨결과 함께 그는 그녀에게 알베르트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알프레드는 그녀의 품에서 죽고 다음 날 그녀는 왕위에 오르고 호르텐시아를 옛 영광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한다. 주변을 둘러보니 친구들이 옆에 있지만 놀랍게도 알프레드가 살아있습니다. 네. 올리비에에서는 나크로아가 마리엘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금단의 힘을 불러들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마리엘이 알프레드를 되살린 것이 아버지가 저질렀던 것처럼 끔찍한 실수가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알프레드를 되살린 것이 그녀 아버지가 저질렀던 것과 같은 끔찍한 실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요?